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사입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죠. 저번에 우리가 선정한 도서는 누군가의, 여러분의 책장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재고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각자의 재고가 된 책들을 추천해서 룰렛을 돌려봤는데요. 그때 선정됐던 것은 바로 이 책, 존 맥그리거의 저수지 13이라는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띠지가 요렇게 있었어요. 앞에 보면은 전 세계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는 작가 존 맥그리거 8년 만에 신작 장편 소설. 근데 앞에 실종된 여자아이의 이름은 리베카 맥키오근 백스였다. 사람들은 아이가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아이가 실종됐어? 그러면 분명히 사건이 있는 거고, 사건이 있으면 범인이 있고 뭔가 피가 흐르고 추리가 있고 트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 역시도 저 띠지만 봤을 때는 약간 뭐 그런 내용인가 싶긴 했었는데, 웬걸 읽어보니까 전혀 생각한 것과 달랐죠. 전혀 추리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봐야 이걸 추리소설로 봐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한 것과는 좀 많이 달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존 맥그리거의 저수지 13이 저희 이번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이 되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중간에 좀 하차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읽어보니까 생각한 것과 좀 다르고 힘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재미가 좀 떨어지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이 몰아치는 등장인물에 설명도 안 해놓고 계속 새로운 인물만 막 등장하니까 적다가 이제 인물 관계도 그리기를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책장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여담으로 이런 등장인물이 많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이제 장편이나 좀 거대한 서사 속에서는 미리 등장인물들의 관계도를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적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등장인물이 많다, 작가가 그렇게 썼다, 그러면은 의뢰 알아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잭슨이 누구였지? 존스 누구야? 수제노는 누구고? 막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엔 알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등장인물이 많은데 인물들이 잡히지 않는다, 작품을 끝까지 읽었는데도,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가 못 썼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너무 후투로 읽었다고 해야 되나? 너무 훅훅 넘기면서 읽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저수지 13이 생각하신 것과 좀 많이 다른 작품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소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군상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상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군상극은 이제 캐릭터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각자가 주인공인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군상극이라고 하거든요. 일례로 우리 보통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 다른 비슷한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하는데,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작품으로는 정세랑 작가의 이제 피프티 피플 같은 것도 좀 생각나시지 않나요? 읽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도 정말 한 50여 명의, 정확히 50명은 아닙니다, 원래는 한 50여 명의 화자가 등장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군상극이구나.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고 거대한 어떤 큰 흐름 속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한 이야기에서 막 섞여 가진 않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프티 피플이나 아니면은 원미동 사람들 같은 작품, 우리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어봤던 원미동 사람들 같은 작품 역시도 군상극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사가 길고 토지나 이런 서사가 긴 작품들일수록 이런 식의 한 명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꺼내면서 차츰차츰 캐릭터를 잡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끝에 가서는 이 캐릭터의 이야기도 굵직하게 저 캐릭터의 이야기도 굵직하게 각각이 사연을 갖게 되는 그런 식의 형태, 좀 긴 서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이죠. 아무튼 이 작품 역시도 정말 많은 캐릭터들 등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이거를
한번 재볼 몇 명이나 나오나 세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세지는 않았고요. 생각나는 것만 막 이렇게 적어만 봐도 뭐 10명,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등장인물들이 많죠.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들도 조금씩 뭐 비슷한 느낌들도 있고, 근데 각각 일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뭐 자식 관계도 다르고요. 사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일을 한다던가 양을 기른다던가 도자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공용 농장을 뭐 쌍둥이를 기른다던가 뭐 기자로 아니면은 뭐 마을 어떤 에코라는 마을 관지, 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던가 각각이 조금씩 자세히 보면 하는 일들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천천히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구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라고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 읽으실 때 제 팁은 너무 각각의 인물들이 얘가 어떤 사람이었지? 얘가 누구였지? 라는 것들을 신경 쓰시면서 뭐 앞에로 넘어갔다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천천히 기억 안 나는데 얘가 누구였지 하고 몇 문장 더 읽다 보면은 을의 힌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맞다, 얘였지, 아까 그렇게 했던 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흐르듯이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군상극의 특징상 이제 뭐 한 명의 메인 주인공 격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동등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동등하게 다뤄지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일반 이야기, 어떤 뭐 슈퍼히어로나 이런 중심된 서사가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을 조명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소설에서 주인공이 딱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사실 아무래도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많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변부 인물들은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근데 반면에 이런 군상극 작품 같은 경우는 모두가 좀 적절히 너무 도드라지게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적절히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다 각자의 스토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장점이자 또 어쨌든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여겨지실 수도 있겠죠. 어느 조금씩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았네요. 실종 사건은 진짜 미끼죠. 근데 이거를 초반부까지 몰라. 한 중반부까지 읽으면은 속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저수지 13, 저수지가 13개고 13살의 아이가 실종되고 13년이 흐르고 뭐 이런 13과 관련된 여러, 왜 갑자기 그 13일의 금요일이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저 역시도 13이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한 숫자로 어떤 키워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들긴 하더라고요. 왜 하필 13이었을까? 근데 실제로 저수지가 13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실제 지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영국 이제 중부의 피크 디스트릭트라는 곳이에요. 피크 디스트릭트. 피크 지역? 피크 뭐라고 해야 되나? 피크 지역? 아무튼 그래서 거기 사진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피크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소설 속에서 읽으신 이 전체적인 좀 이미지, 이 마을의 이미지를 실제 이 사진들을 좀 보면서 이런 곳이었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구글에서 검색은 해놨는데요. 근데 이게 좀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피크 디스트릭트 사진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원이 좀 크고 피크 디스트릭트 공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마을의 풍경이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큰 풍경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볼까요? 요런 풍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크 디스트릭트 쪽에서는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전원적인 풍경, 요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그 평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읽었을 때에는 엄청 나무가 빽빽한 산림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평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을의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마을은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구획도 되어 있고, 그쵸? 구획도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집들 있고 약간의 거리 있고, 이런 면에서는 또 제가 생각했던 마을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명한 이걸 뭐라고 하죠? 할로우 홀 아닌데 플러그 홀, 플러그 홀도 거대한 플러그 홀도 저수지에 있다고 하고 대략적으로 이 피크 디스트릭트의 전망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근데 이 이미지는 그 왜 꼬마 애들 나중에는 성인이 되는 이 4명 있죠. 뭐 소피나 뭐 이제 제임스나 얘네들이 일행들이 그냥 산길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몰래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랑 또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 사실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그 풍광을 보기가 강원도 쪽 아니면 좀 힘든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잘 기대하지 못하긴 하는데 의외로 좀 있나 봐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피크 디스트릭트라고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요. 누군가 이제 뭐 찍어놓은 브이로그라든지 여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좀 이 피크 디스트릭트, 이 저수지 13의 배경이 되는 곳의 실제 모습들, 삶이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관광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좀 여유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강물이 움직인다. 분명 찌르레기가 날고 있을 것이다. 월러스 스티븐스의 이 시의 제목이 13이 들어가나 보군요. 이 시의 제목이 13 Ways of Looking at a Blackbird. 찌르레기를 보는 13가지의 방법. 시의 일정 문구를 따온 건가 봐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작가는 신경을 쓰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셨군요. 저는 이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읽느라 바빠가지고. 아무튼 방금 이제 같이 우리가 이 영국 중부의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피크 디스트릭트 지역을 좀 봤는데요. 되게 전원적이고 좀 전반적으로 넓고 목초지도 많고 산 지형도 좀 있고 그렇다고 뭐 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느낌의 지형인 것을 판단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던 마을 주민들, 집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 풍경을 배경으로 조금 매칭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첫인상은 추리소설에 대한 기대로 이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소녀의 실종. 그래서 또 읽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추가적인 목격담이 있잖아요. 소녀가 특히나 초반에 뭐 한 1년 막 이럴 때는 소녀가 어떻게 지나갔다는 걸 목격했다. 아이린이 목격했다고 한다. 소녀가 뭘 입고 있었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목격되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막 조금 의심스러운 아이들의 이걸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그 떡밥들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중반에 존스였나 학교 관리하는 존스가 보일러실을 이제 안 고쳐도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보일러실에 뭔가 보일러실에 혹시 시체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떡밥이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인 흐르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읽으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고 작품의 중반부 이상 읽어보시면은 이 작품 속에서 이 소녀의 실종, 리베카 쇼 혹은 베키, 맥스라고 불리는 이 소녀의 실종은 그냥 작품의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배경 정도로 생각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작품이 작가도 한번 말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담백한 시간의 축적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건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상당히 다르는데 문체가 전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했거든요. 표현 방식이 담백한 시간이 축적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예를 들어 뭐 1년이 흘렀다 1년이 흘렀다 2년이 흘렀다 3년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뭐 눈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꽃이 다시 피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톡톡이라든지 박쥐라든지 외가리, 오소리, 뭐 여우, 양, 소 뭐 이런 동식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역시도 저는 되게 디테일하다고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저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은 1년이 흘렀을 때 또 2년이 흘렀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마다 다 각자의 서술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렵긴 하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백한 시간의 축적을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담백한 시간이 축적되잖아요. 조금씩 삶이 변화하고 조금씩 시간들이 흐르고 그 속에서도 계속 그 아이의 이름을 뭐 리베카 쇼였다, 베키였다, 맥스이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이 보통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국내에선 잘 몰라요. 우리가 솔직히 한국은 너무 이 땅덩어리 자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시골에서의 삶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랄까 그렇게 지역주의 사회가 옛날만큼은 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뮤니티화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커뮤니티화 되어 있는 곳. 그래서 딱 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루틴처럼 반복되는 지역의 삶이 드러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이런 삶을 살아본 것은 아니긴 한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논산 살면서 주변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약간 그 마치 그 수레바퀴 돌아가듯 그냥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하루가. 특히 농사 짓는 지역은 그냥 뭐 매일 할 거 뭐 하고 뭐 잡초 뽑고 뭐 씨 뿌리고 뭐 물 주고 뭐 하고 모내기 하고 그냥 이러면서 계속 한 해가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작품 속의 저수지 13의 배경이 된 피크 디스트릭트의 이 지역의 삶 역시도 루틴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양을 기르고 목초지 뭐 어디에서 먹고 이번엔 여기를 가고 양을 치료하고 아이를 낳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어찌 보면은 계속적인 반복, 그냥 그 안에서 주민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 리베카 쇼라는 아이가 실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되게 큰 사건이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되게 조용한 지역, 계속 그냥 뭐 별일 없는 지역에서 이 아이가 실종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겐 되게 큰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리베카 쇼의 실종은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시골의 삶, 이 지역의 삶에서 하나의 이벤트였고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가 실종되고 뭐 누군가 죽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시골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절대 흔한 일이 될 수 없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을 지역 주민 모두가 옆집에 우리 식의 표현대로라면은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데,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마당에 누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찾고 다니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골에서의 삶이잖아요. 되게 큰 빅 이벤트라고 하니까 너무 긍정적인데 큰 사건이고. 근데 이것들이 처음에 몇 년간은 계속해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의 끝에까지 결국에 이 리베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누군가는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아니야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아,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랬던 친구 있었어. 누가 한 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 난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요. 나트님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이 리베카 쇼의 실종, 이 여자 아이의 실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리소설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루틴으로 이제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일상의 어떤 바퀴처럼 흘러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재료 중에 하나로,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뭘 하고 뭘 하듯이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리베카는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는 역시 여기서 이렇게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으로 스며들게 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 모두 적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또 아니 여기 나오는 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이 모든 애들도 다 조금씩 적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잘 드러나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뭐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작품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 오소리라든지 여우라든지 채석장이 개발되면서 이 여우굴이었나요? 여우들의 서식지도 옮겨가죠. 꽤 많은 수가 치여서 죽기도 하고 이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 입장에서는 어떤 항변의 여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뀌니까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수십 년간 뭐 100년, 200년간 어떤 동물적인 감각들로 계보들이 이어가면서 그 지역에 살아왔다가 그런 환경이 조금씩 변할 때마다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새끼들을 낳고 또 새끼들이 그 앞마당에서 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은 인간들도 적응하지만 동식물들도 적응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루틴 속에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담백한 시간이 축적되고 담백하게 시간이 축적되고 그리고 그게 삶이 작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고 그 과정들이 계절의 흐름이라든지 동물 어떤 식물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문체가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약간 문체가 독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번에 누가 너무 문장이 단문화되어 있고 짧지 않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아주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어떤 그런 내용과는 아주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담백하게 그게 어색하지 않으면서 뭔가 절제되어 있는 표현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묘사가 사실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작품의 내부의 문장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풍경 묘사들이 많고 그 묘사들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듯이 누구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된 표현 문체의 독특함이 작품의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백의 존재라는 부분에서도 바로 문체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여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존스가 어쨌든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잡혀 들어갔죠. 그죠? 잡혀 들어갔죠.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 존스란 인물이 정말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은 나중에 이제 목사와의 대화에서 정말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실수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실수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처럼 약간의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면을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면보다는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이 부분이 왜 비어있지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작품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와 루틴이 계속 쌓여나가다 보니까 그게 여백인 거라고 크게 신경을 못 쓰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체의 독특함, 특히나 절제된 표현, 사실적 묘사, 감정보다는 행동, 그리고 말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점이 이 작품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리고 독특하게 그게 다소 이제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문체가 너무나 적절했다는 건 역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체가 아주 적절했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 특별히 어떤 하이라이트가 없다는 면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 삶에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넘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체가 적절한 사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백의 존재 역시도 여러분들은 잘 읽으시면서 신경을 못 쓰셨겠지만 가만히 이들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읽어보시면 생각해보시면은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던 걸까? 존스는 어떻게 됐던 걸까? 그리고 제임스는 혹은 린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 목사에겐 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캐시랑 리처드의 관계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캐시랑 리처드의 관계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캐시가 맨날 그 넬슨이라는
윌스였나? 윌슨 씨의 그 개를 산책시켜주잖아요. 그 둘의 이야기도 정말 잔잔한데 저는 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오히려 마음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 따뜻해지게 이게 계속 산책시켜주나? 괜찮으신가? 엉덩이 건강은 괜찮으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평을 미리 좀 해드리자면은 책을 추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제 취향에는 정말 잘 맞은 편이었는데 확실히 제 취향이 대중적이진 않아요.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죠? 네, 제 취향이 대중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 작품이 좀 호불호를 많이 탈 수는 있겠다. 앞에서 우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원래 뭐 상 받았다, 뭐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뭐 유명한 저명한 문학성을 인정받고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작품이 대체적으로 재밌을 리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밌을 리는 없어요. 참고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 작가는 커리어상으로는 엄청난 작가예요. 왜냐면 여러분 26살 때 쓴 첫 작품이 뭐였냐면요. If Nobody Speaks of Remarkable Things라는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라는 작품이었어요. If Nobody Speaks of Remarkable Things라고 해서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국내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26살에 부커상 롱리스트 후보에 올라요. 부커상 롱리스트. 그럼 부커상은 3대 문학상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정말 그 어쨌든 그 권위가 엄청난 책인데 이거를 26살 때 올라요. 이 작품 첫 작품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작품으로 또 오르고 네 번째 작품으로도 한 번인가 더 오른가 그래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 부커상의 롱리스트 후보에 올라요. 물론 쇼트리스트까지는 올라가진 못하고 가진 못했지만 롱리스트 후보에만 또 세 번이나 오를 정도로 아주 커리어가 뛰어난 작가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이제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책과 그리고 So Many Ways to Begin 너무나 많은 시작이라는 책 그리고 Even the Dogs 개들조차도라는 책까지 세 권 모두 미는 모던 클래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이 저수지 13 국내 번역 네 번째 번역은 저수지 13이 미디어 창비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소 좀 독특한 작가라는 이런 식의 서술 방식, 이런 식의 이야기 좀 신기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랬는데요. 그만큼 어떤 실제로 이 영국 문단에서 또 전 세계적인 문학계에서 그 이름을 쌓아가고 있는 자신의 커리어를 빌딩해가고 있는 분명히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런 식의 여백들이 맞아요. 그런 이제 에르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에 돌아왔을 때 아내 엘리노는 아내는 왜 안 갔을까? 이런 식의 여백들 크게 이 작품 속에 설명하지 않는 이런 여백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존 맥그리거의 작품. 근데 제가 이제 맥그리거 작품을 처음 읽어보고 다른 것들을 안 읽어봐서 다른 작품들도 이런지 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존 맥그리거 작품을 한 권쯤은 더 한번 좀 마음 잔잔히 읽고 싶을 때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말이 하니까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도 어렵지도 않았었고요. 되게 평이하게 쑥쑥쑥 넘기면서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작품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시간이 조금씩 변하고 삶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근데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옛날에 인간극장이어서인가 어디선가 누가 일반 시민분이 얘기했지만 인생이라는 게 기차도 똑같다. 우리는 항상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완곡한 곡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 인생의 행로가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 시간이 조금씩 변화하는데 삶은 작게 변화하고 그러한 방향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작품 속의 내용들은 앞의 이야기들은 사실 누군가가 죽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누가 누구를 만날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어지고 끊어지게 될까? 이 사람은 사고를 칠까 말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은 변하고 작품 속에서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간다. 이렇게 작품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 추리소설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아셨죠? 이 작품은 추리소설이 될 수 없어요. 왜? 제가 미리 결말을 스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미 좀 파악하셨잖아요. 리베카 쇼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어디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작품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는 목적이 없는 반복에 가까워요. 매해 목적이 없는 반복.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뭐 저도 이제 3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매해가 뭐 어떤 의미로는 뭐 수능을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내 개인적인 목적은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다 하나같이 목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해에 뭐 2019년의 목적, 2020년의 목적, 개인적인 목적은 있지만 삶 그 자체에 명시된 목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목적이 없는 반복, 삶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 한 마을에 여러 인물들, 특히 이 리베카 쇼라는 구심점 같은 소재를 통해서 한 마을의 이야기를 꾸준히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잘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베카 쇼의 실종이 구심점이라는 거 되게 이상하네. 구심점처럼 존재하는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러분 저만 이랬나요? 뒤에 갈수록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리베카 쇼였고 혹은 베키였고 뭐 백스였다,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서운해. 저만 그랬어요? 저는 한 번쯤 더 나와줄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왜 리베카 이야기가 안 나올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막상 찾아보면은 또 은근히 드물게 나오거든요. 은근히 드물게. 그래서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과 약간 유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 군상극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좀 달라요.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가 그 뒤를 계속 잇고 나간다는 점에서 조금씩 이제 그 시를 하나씩 이제 엮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저수지 13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얽혀있는, 이미 만들어진 원단 같은 느낌, 이미 짜여진 전체적인 이야기,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프티 피플은 시를 하나씩 얇게 섞어 나간다는 느낌이라면은 이 저수지는 좀 더 촘촘히 짜여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프티 피플 역시도 군상극이라는 면에서는 좀 추천드릴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의 전반적인 형식이라는 부분에서는 김금희 작가의 상을 받기도 했던 단편이었죠. 유명한 단편인데 체스의 모든 것이라는 단편을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까요? 체스의 모든 것. 이 체스의 모든 것이라는 단편 역시도 그 단편에서 체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스를 두기도 해요. 근데 체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품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 작품 읽을 때 되게 이건 진짜 체스의 모든 것, 제목도 체스의 모든 것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결국 체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서도 리베카 쇼의 실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리베카 쇼의 실종에 대해서 그것을 파헤치고 낱낱이 분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체스의 모든 것, 요거는 수상작품집이나 김금희 작가 뭐 작품의 대표, 옛날에 단편으로 유명했던 상도 받았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원미동 사람들이나 뭐 토지나 이런 긴 서사, 원미동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읽어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미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스의 모든 것, 체스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체스의 모든 것. 체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체스는 중요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여운이 잔잔하게 가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지면 진짜 잔잔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잔잔한 영화가 될 것 같아. 그래도 독립영화 될 것 같은데? 독립영화 될 것 같아가지고 흥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투자 누가 할까요? 영상미는 좋을 것 같아. 피크 디스트릭트라는 또 실제 지명도 있고 하니까 찍으면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가능할까? 그리고 뭐 전원일기라면 우리는 막 약간 K 신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꽤나 자극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드라마 하면 그게 또 괜찮을까 싶은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은 이 작품 읽고 잔잔히 여운을 느끼면서 몇몇 인물들이 궁금해지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요? 이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캐시와 뭐 리처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도 그 이후에 궁금해지는 몇 명의 인물들, 나에게 포인트가 되는, 나에게 좀 집중이 됐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제임스의 이야기, 뭐 린지의 이야기, 소피의 이야기, 뭐 이런 조금씩 궁금해지는. 넷플릭스도 철저히 상업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오늘 저희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 이제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좀 일찍 끝났네요. 저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잔잔히 즐기는 느낌의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토리상의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제 잔잔한 느낌. 그래서 취향에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맞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잔잔한 작품 좋아하신다, 하루에 조금씩 읽어보기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작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수지 13 존 맥그리거 1976년생 아직 한참 젊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책 정하러 또 가봐야겠죠.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책으로 다음 방송으로 다음 책으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이제 책 정하러 갑시다. 바이바이. 재고 정리 성공!